미래도 꿈꿀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저출생 추세를 돌려야 한다. 지난달 18일 김관영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전국의 출산율 관련 지표들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감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그 여파는 긴박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전북이 저출산 대책을 통해 의미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의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이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전정희 전북 여성가족재단 원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영미 후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이 지금의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머지않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거다라는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출산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제 해외 외신이랄지 유명 인사들이 콕 집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언급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전정희 원장님,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네, 대개 출산율을 얘기할 때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평균 낸 수치입니다. 대개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2.1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를 기록해서 너무나 낮은 수치고요. 지금 OECD 37개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한때 일본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은 지금 1.2명 정도여서 이 1명 미만으로 내려간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1970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5.43명이었고 일본은 2.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너무나 가팔랐고 일본은 서서히 줄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수치상으로만 확인을 하더라도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전북의 상황이 17개 그 시도에서도 또 더욱 심각하다라는 그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1000명당 출생아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3.5명으로 가장 낮고 지난해 처음으로 또 출생아가 6,000명대로 떨어졌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북자치도가 최근에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취업과 결혼, 그다음에 출생, 양육,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겠다 이런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주제별 이제 세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취업 결혼 분야를 놓고 보면 그 핵심이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에 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00호를 공급을 해서 반값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것도 여기서 살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아예 임대료를 또 면제해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공공 임대에 드는 보증금이랄지 뭐 전세 대출이자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또 더 확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전정희 원장님, 우리가 지금 뭐 서울보다는 지역이 이제 주거 비용이 좀 덜 드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책들 실제로 좀 출산율 높이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이제 지방이 집값에 대한 부담은 덜 하겠는데요. 그러나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방의 집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 등이 있었고
또 요즘에 그 매매가나 전세가가 억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예. 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 집을 마련하는 것이 결혼의 장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과거에는 뭐 신혼 때는 새빵살이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넓혀가고 예. 그런 것이 어쩌면 그 결혼의 공식이었는데 그 요즘의 청년들은 그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전북도에서 반할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그게 아마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500호 정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개 신혼주택 하면 아주 적은 규모의 그 뭐 아파트나 그렇죠. 이런 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요즘 또 청년들은 뭐 돈은 없지만 그래도 시작은 좀 번듯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그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좀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뭐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텐데 시행을 하다 보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보완해야 될 대목들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채용을 또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나왔습니다. 공직 채용 기회를 늘린다든지 뭐 민간에서 이제 다자녀 가구 가장을 뭐 관계자를 채용을 하면 고용 보조금을 좀 더 줘서 기업들로 하여금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설 교수님, 얼마나 뭐 기업들이 또 참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공직에 세 자녀 이상 엄마 아빠들을 채용한다는 건 전라북도, 전북도 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경우는 기존의 일자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첫 해는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몇 개를 만들겠다라고 해주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입니다. 기업에서는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보조금을 좀 파격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세제 혜택도 보조금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예.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핵심은 파격적인 것. 파격적이지 않으면 이게 기업이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그 기업에 가고 싶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연령대별로 놓고 보면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 굉장히 많은 그 고민거리를 우리 지역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인력이고 또 이들이 또 남아 있어야 또 결혼이라든지 가족 구성을 통해서 또 인구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뭐 이들을 지역에 머물게 해야 하는 것은 단체장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데요.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설지 의원님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0년 동안 전북을 떠난 그 청년 유출 인구를 보면은 85,826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순유출된 인원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에서는 전북에서 순유출된 인구의 92%가 청년층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유가 직업이 50.5% 그리고 교육이 15.9%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 문화, 복지, 의료 뭐 다양한 정주 여건의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 핵심은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일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연속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 전북이 지금 최근에는 새만금 중심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탄소 산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도민들이 느끼는 효능감 아마 즉각적인 효능감은 조금 부족할 거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저는 방향은
높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한다면 교육과 그리고 지역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한데 사실은 교육도 서울을 바라보는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서울을 향해서 저희가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안에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전북만의 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이야기했는데 전북을 떠난 이 청년들이 돌아올 때 좀 파격적 정착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혹은 이제 대학에 진학한 이제 청년들을 등록금을 지원하면 일본처럼 이 졸업 후에 지역 거주 약정을 체결해서 좀 지역에 남게 하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적어도 성인 1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출산과 육아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치나 행복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거나 또 불이익이 더 크다면 결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요소나 또 고용의 안정성이나 또 돌봄 여건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기회비용 내용 안에서는 비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의 개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내 자유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시간적인 것 둘 다 확보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좋은 일자리가 핵심인데 그 10년간 8만 5천 명이 빠졌으면 매년 보면 8,500명이 빠지는데 그중에 절반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 대학으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대학 졸업 후에 딴 데로 간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간 그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느냐? 잘 안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 일자리가 결합이 되는 형태로 사회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일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젊은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문제다라면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는 그다음 문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녀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기업만 사회 조직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전 사회가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문화 환경 이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직장 문화도 바뀌고 지역 사회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핵심일까로 보면 하여튼 그 좋은 일자리와 대학의 전공 조정 특성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자녀 가치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올해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낳겠다라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도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네, 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역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그 김슬지 의원님께서 50.5%가 직업을 찾아서 떠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전북의 산업 구조를 보면 85.3%가 10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 3명 중 1명이 1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의 비율이 그래서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서 이제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열심히 지금 뛰어왔는데 그래서 뭐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라든가 또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라든가 또 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이 국가 중심, 수도권 중심의 이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 구조를 지속하는 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력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방하고는 비교가 불가한데 계속 그 정책을 끌고 가는 한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뭐 엄격하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의제를 좀 변경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슬지 의원님,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뭐 신부들이 이제 주로 더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뭐 스드메라고 해서 스튜디오 사진 촬영, 뭐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도 상당히 적지 않죠. 뭐 또 업소별로 또 천차만별인데 이런 비용을 또 지원해 준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저는 출산 관련 대책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결혼하는 분들의 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도의 지원이지 않을까. 실제로 결혼 준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회 2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책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행정이 이번에도 이제 대책 저희가 출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이 청년이 들어가면 이게 또 청년 정책으로 뭐든지 청년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면 청년 정책으로 분류가 되고 이게 또 결혼 출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또 다 출산 정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보기보다 이 안에 속의 내용물이 다소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들은 좀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좀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이 결혼 문화 자체가 너무 고비용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하는 좀 필요성도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북자치도 저출생 대책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출생인데 출생은 건강하게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서 교수님, 이 정책은 이제 핵심이 뭐 난임이랄지 출산 지원, 뭐 산후조리 지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또 혹시 빠지거나 좀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없으신지요? 네,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은 어쩌면 부모로서 평생을 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 부모님들이 시작 단계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확대라든지 또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은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주면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연령 구분을 없앴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난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이것도 매우 긍정적인데 더불어서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 낳기를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좀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산전이나 산후 우울증이나 또 육아 스트레스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서비스들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부모도 아이도 좀 함께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양육 환경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제도들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예비 부모님들이 이제 실제 부모가 되어서 출생 이후까지 또 좀 더 촘촘하게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출생부터 36개월 영아는 전생에 있어서 발달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 지연이나 또 문제 행동을 조기 좀 진단하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원 정책들을 좀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저출생 정책들이 주로 성인의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좀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연속적인 지원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이제 그 전북자치도 정책이 이제 양육입니다. 양육은 행복하게라는 이제 슬로건이 붙어 있는데 양육이야말로 이제 몸과 마음도 참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적지 않은 부담이 들어가는 대목인데요. 정부가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인식 조사를 했더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 이제 이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꼽은 답변이 이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뭐 오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제 남성들의 그 육아 참여를 좀 높이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고 돌봄 공백을 또 완화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떤 방안들 뒤따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요즘 우리 사회 들어서도 이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 양성평등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 미국과 영국, 그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이런 5개국의 대사급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자기네 나라들의 그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5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스웨덴의 그 라떼 파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 예. 아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 이 480일을 육아휴직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390일은 한 부모가 390일을 쓰고 다른 부모가 또 90일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90일을 만약에 쓰지 않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해버리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일은 급여의 80%를 지원을 하고 90일은 정액제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 뒤에 90일이 말하자면 그 라떼 파파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할 예, 수가 예. 있습니다. 스웨덴이 1977년에는 이 남성 육아휴직이 2%였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2017년에는 80% 이상의 남성 휴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부모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 부모보험이 이제 육아휴직과 자녀 간호제도, 뭐 임신수당 이런 거를 이제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것인데 자녀 간호제도에 있어서도 그 자녀 한 명당 120일 동안의 이 자녀 간호 휴가를 쓸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80%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그것도 실효성 있는 실천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어서 오늘날 그 출산율의 모범 국가로 지칭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저 아주 비상한 상황인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또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예, 설 교수님. 예, 양육과 교육은 이 대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촉진하고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기르고 학교 교육을 시킨다라는 예. 것이죠. 남편이 얼마만큼 민주적인 가정 내에서 민주적이냐가 아이를 낳느냐 몇 명 낳느냐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한국은 대부분이 그 기혼 부부들이 예. 자녀를 가지니까요.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와 셋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가사노동과 육아와 교육이고요. 가정 활동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일 겁니다.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강제로 예.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마 또는 아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택할까를 했을 때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육아휴직을 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승진에서 처진다, 성공하는데 불이익이 생긴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없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없도록 해주려면 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 교수들, 박사학위를 가진 여성들 중에서 논문 편수가 적은데 아이 하나는 그 논문 편수 몇 편에 달할 정도의 가산점, 파격적인 정책들을 고안을 해야 이 사람들의 자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야 이렇게 남편이 잘 협조하고, 또 남편이 잘 협조하는 게 남편이 자기 일로 맡아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면 아이를 우리 한 명 더 낳을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럼 미시적인 과정이고요. 선진국의 모델이라는 것이 금방 제가 미시적으로 풀은 그런 논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슬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부 모두의 돌봄 그리고 공동 육아는 이미 이제 너무 당연시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도와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이거에 맞춰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현재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이 7% 내외라고 하는 거 보면 예. 이것도 또 직장이랑 이런 것들이 업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우 멀었죠, 저희가 예. 스웨덴을 따라가려면요. 그런데 이것을 203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정부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긴 했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웨덴이 2%에서 지금 80%까지라고 하면은 아직도 저희는 이 지원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의 경우에는 너무 심각한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점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파격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스웨덴에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사례나, 그리고 프랑스의 뭐 가족 수당을 지원해주는 이런 검증된 정책들을 반영하는 것도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전북의 경우에서는 이번에 제가 이제 남성 육아휴직 지원의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금액이 이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소액으로 지원을 하고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애결이 심의 거치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고,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위에 플러스로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전북에서 지원도 사실은 이 육아휴직을 저희가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파격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뭐 그 일부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 이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보육 시설, 또 교육비 완화, 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고 뒷받침을 잘 해야 할 텐데, 어떤 방향들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교수님. 네.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우리가 한 번씩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예. 내적 갈등할 때가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갈등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생기면 세 가지 갈등 상황을 예. 겪어요. 그걸 이제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도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두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는 힘드니까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 양을 많이 늘려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민간에 의존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 의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무상보육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인데요. 결국에는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돈이 없으면 적어도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그 대상은 확대하고 비용은 최소화시켰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을 이제 통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중복되는 만 3, 5세 그러니까 5, 6, 7세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출생부터 36개월의 영아는 전생의 발달에 있어서 네. 그 기초가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이 영아 보육이 다소 평가절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네.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OECD에서는 2021년에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에서의 적절한 영아보육 서비스와 또 가정에서의 양육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그래서 생애 초기의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과 또 포괄적인 측면에서 영아부터 유아까지 취약 전 영유아를 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슬지 의원님. 이제 출산과 인구 정책은 사실 이제 사회 전반의 종합적 대책을 좀 요구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전북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 중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이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누구나 당연히 공평하게 보육에 대해서 환경이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교육이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데 사실 현재 입시 같은 경우에도 입시 중심 교육도 사교육 시장만 너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 시도가 좀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학교 내 좀 다양성을 특화한 이런 교육들을 좀 지표화해서 좀 지역적 차별화를 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도 도내에서도 시군 단위로도 교육 환경의 격차가 발생이 되고 보육 환경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좀 차별 없이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전북 도내에 또 좀 여러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전북자치도 정책 그 네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꼽고 있습니다. 뭐 여성들의 이제 사회 참여가 많아졌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이제 단절되고 나면 일터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이제 사실인데 이러다 보니까 요새 뭐 그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고 일가정 양립 뭐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좀 시급하고 또 기업 환경이나 인식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네.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가정 양립이나 일생활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시행되는가에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을 할 엄두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요즘 MZ 세대 조사를 보면 그 봉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 또 정년이 보장되는 것보다 일생활 균형이 되는 직장에 가고 싶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또 가족 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뭐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직이라든가 또 뭐 유연 근무라든가 뭐 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그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조성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업 주의 의식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제도 도입에 비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비율이 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저희 재단에서도 이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전북도 내의 각 기업들을 이제 찾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또 뭐 특강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북의 기업들의 현황이 너무 어려워서 10인 미만 사업체 또는 5인 미만 사업체에다가 너희들 일생활 균형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너무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측면들은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그 시대가 발전하는 추세가 가족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 더욱더 그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는데 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교수님. 예, 이 가족 친화 문화를 기업에만 맡기면 필패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녀를 출산하면 1억 원씩을 준다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 뭐라고 하느냐? 1억 원 좋지요. 근데 1억 원 가지고 아이 기르는데 충분합니까? 불충분하다는 예. 거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으로 준다라면 엄청나게 많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시스템을 해서 아이만 낳아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가족 친화 문화학사는 그 고용주나 일터에 있는 그 기업 특히 기업이죠. 기업과 사회 조직에 그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전체 사회 전체가 같이 떠맡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 출산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다라는 걸 국민 모두가 합의한다라면 예. 자녀 출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중요하죠. 아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엄마에 대해서 애국자의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애국자가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까 이야기해서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익을 받아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내 아이가 중요하냐가 지금 아이를 안 낳는 핵심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자기 인생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가족 친화 문화입니다. 예. 이게 기업 문화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데 촘촘하게 따져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사회 전체는 공공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선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죠. 예.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 지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그와 같은 문화가 바로 작은 일터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저는 일본 수준이면 지금 TFR이 0.75 합계 출산율 0.75에서 1.25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일단은 조금 한숨은 돌릴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파격적인 정책 지원 정책과 전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일하는 여성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이 낳고 일하면서 뭔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학 마치고 취업해서 또 직장에서 자리를 잡다 보면
생물학적으로 이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나이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렇게 직장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출산 장려 정책들 중심에서 예. 좀 이제는 노동 시장도 많이 변했다고 보고 유연한 노동 시장과 더불어서 더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 외에도 재택근무나 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다양한 고용 환경에서도 또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 돌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성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일하면서 아이 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이 있지만 그게 그림이 떡에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을 하지 않는 여성에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즉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과 인식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많은 지원들이 일하는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실제 일을 포기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에게는 어떤 혜택이 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예. 여성이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면 그 시간 동안 또 다양한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로 좀 채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설지 의원님. 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이런 육아휴직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기본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종합대책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는 이제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이제 해주겠다, 이제 대출하겠다. 그리고 8살부터 17살 자녀 아동수당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이제 매월 10만 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다만 이제 저희 전북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육아휴직이 지금 대부분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규모 업체의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북의 경우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전북이 낮은 출산 휴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그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제일 많이 꼽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같은 이유를 지목한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가 많은 통계예요. 이제 이는 전북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의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것들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한 출산, 그리고 육아 출산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금융 지원까지 이런 좀 특화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예. 이에 관련된 것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됐고 올해 안에 이제 신규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아마 이제 그 신규로 펼쳐진 정책들이 아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애도 최소한 육아로 좀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일가정 양립 분야에 최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전북자치도가 이번에 그 저출생 대책을 종합해서 지금 내놓았는데 이것 내놓는 것 한 번만으로 그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앞으로 어떤 그 노력이 또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30초씩만 간단하게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전북 자치도에서 전북 청년 희망 하이 아이 하이 이런 프로젝트를 예. 내놨는데요. 근데 이 저출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의 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아이들 그 교육을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아까 그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 교육 문제가 아이를 낳지 않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사교육비가 예. 이렇게 가계를 흔들 정도가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한 경쟁 체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경쟁 구도로만 몰아가니까 아이들이 그 정신 건강에 심각한 그런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자살로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네. 것이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지방 분산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 교수님.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젊은 이들은 한때 5명, 6명까지 아이를 낳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명 정도에 갔다가 아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다음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을 예. 인생에서 달성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도록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살기도 고달픈데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지는 이겁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거다. 그 자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교과의 인구 교육, 자녀가 소중하다라고 교육에 담으면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소박한 방식입니다. 이 조선 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안 바뀌었을 텐데 교육도 중요하죠. 정보니까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외의 것,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 덜 경쟁적인 사회. 아이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전북만의 차별화된 시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촘촘한 분석들을 통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지원금 양식의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산 장려금 정책의 사중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생이라는 게 계속 하향 추세라고 한다면 이때 이것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의 비용들이 실제 그 효과보다는 아무 효과 없이 날아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책 지원 없이도 아이를 낳는 사람은 계속 낳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을 끌어올려서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들 대비 사중 손실되는 비용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청년들하고 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는 좀 소통의 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사회를 움직이는 개인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이 개인들과의 소통과 연대가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환경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라는 그런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존중받고 또 자녀의 양육 부담보다는 좀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지 의원님. 네, 우리 인구 문제는 우리 이제 전체 문제이자 미래가 달린 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기조를 확실하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을 확대하고 수도권을 지원하는 이 문제로는 절대 해결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좀 긴밀한 협의를 좀 기본으로 해서 지역별로 창의적 정책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써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기에 있는 도민들의 생활이 좀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 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내일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목소리를 담은 정책으로 결혼을 하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고 또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섬세한 정책들이 어우러져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